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김지사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다. 변변한 벼슬은 못했지만 재산이 많아서 세력이 상당했다. 담장 높이가 2길이나 되는 기아집에 하인만 해도 수십 명이었다. 그중 막내가 막둥이였다. 김지사의 소원은 번듯한 벼슬 한 자리를 얻는 것이었다. 그러려면 대과시험에 급제해야 했지만 시험을 보는 족족 낙방이었다. 김지사는 또 과거에 떨어지면 대갓집을 찾아가 뇌물을 써서라도 벼슬을 해본 모양으로 돈을 쌓아 짊어지고 한양으로 향했다. 말고비를 잡은 하인으로 막둥이를 택했다. 막둥이를 데리고 동구 밖을 나서서 큰 길을 접어들자 김지사가 막둥이에게 말했다. 이놈아, 너 한양이 어떤 곳인지 알기나 하느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어찌 알겠습니까? 김지사는 가소롭다는 듯이 껄껄 웃고는 한껏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다. 이놈아, 한양은 환한 대낮에 사람들 눈을 빼고 코백하는 곳이야. 아이고, 세상에 그렇게 무서운 데가 다 있어요? 막둥이는 소름이 끼치다는 듯 부르른 몸을 떨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김진사는 다시 깔깔거렸다. 한참을 가다 보니 막둥이는 배가 고파왔다. 김진사는 아침을 든든히 먹었지만 막둥이는 길 떠날 채비에 바빠 제대로 먹지 못한 터였다. 마님, 점심은 안 먹나요? 이놈아, 때가 돼야 밥을 먹을 게 아니냐? 도시락을 안 먹고 오래 두면 똥이 된다던데요. 누가 그런 허튼 소리를 하던 멍청한 놈 같으니라고. 그렇게 길을 가다가 산길을 접어들었는데 김진사가 갑자기 얼굴이 벌개져서 말했다. 이거 낭패로고 갑자기 대변이 매려오니 이를 어쩐다. 아이, 뭘 그걸 걱정하세요. 저기 뚜가리에 가서 똥 누면 사람들이 다 개가 눈 줄 알 텐데요 뭐. 김진사가 듣고 보니 어느새 자기가 개신세가 된 셈이었다. 하지만 급한 판이라 이러쿵저러쿵 따질 겨를이 없이 똥 밑으로 내려가 똥을 누기 시작했다. 그 틈에 막둥이는 도시락을 꺼내 후딱 먹어치고는 대신 그 속에 똥을 누워두었다. 다시 한참 길을 가다가 점심을 먹으려고 도시락을 연 김지사는 기가 부렸다. 밥은 간데 없고 똥이 가득했다. 그러자 막둥이가 울상을 지으며 말했다. 그거 봐요. 밥을 안 먹으니 똥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휴, 배고파 죽겠네. 거참, 세상에 일인일이. 막둥이는 일부러 화가 난 듯 투덜거리며 말을 험하게 몰았다. 날이 저물 무렵에 두 사람은 한 주막집에 이르렀다. 점심을 굶은 김지사는 얼른 저녁밥을 한 산 시켰다. 막둥이 몫은 따로 없었다. 김지사가 다 먹고 나서 이름을 부르면 상을 들고 나와 남은 음식을 먹는 것이었다. 그때 막둥이가 정색하고서 김지사한테 말했다. 마님, 청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슨 청이란 말이냐? 다른 게 아니고 남들이 저한테 막둥이 하는데 영 듣기가 싫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좀 불러주세요. 뭐라고 부른단 말이냐? 좀 귀엽게 애드기 하고 불러주세요. 거참 싱거운 놈 같으니라고. 그래, 알았다. 여자 막둥이는 꾸벅 절을 하고 부엌으로 갔다. 가서 밥을 차리고 있는 주막집 안주인에게 말했다. 아주머니, 우리 주인마님이 이상한 버릇이 있다오. 수저가 차가우면 식사를 못해요. 수저를 뜨끈뜨끈하게 달궈야 한답니다. 별 이상한 양반도 다 있어구려. 밥을 다 해서 푸짐하게 차린 안주인은 김지사가 있는 방으로 밥상을 들여갔다. 배가 무척이나 고팠던 김지사는 얼른 밥숟가락을 들었다. 그런데 숟가락이 어찌나 뜨거운지 자기도 모르게 커다랗게 소리쳤다. 애 뜨거! 아 뜨거! 그러자 밖에 있던 막둥이가 번개처럼 뛰어들어오더니 네, 애뜨기 여기 있습니다. 벌써 다 드셨어요? 하고는 대답을 들을 겨를도 없이 밥상을 들고 나가서는 홀라당 먹어치웠다. 김지사는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치밀었지만 양반 체면에
내간 밥상을 다시 들어오라고 하지 못하고 저녁을 꼴딱 굶고 말았다. 다음날 김지사와 막둥이는 일찌감치 아침을 먹고 길을 떠났다. 얼마를 가다 보니 멀리 주막집이 보였다. 김지사가 출출하던 터에 술을 한 잔 걸치고 싶은데 술이 맛있는지 몰라 걱정이었다. 술이 시큼하기라도 하면 양반 체면에 먹다 말 수도 없고 고역이었다. 그날 아침에도 신술을 억지로 한 사발을 먹은 터였다. 김지사는 막둥이를 불러 말했다. 여봐라, 주막에 가거든 내가 먼저 술맛을 봐라. 술이 맛있거든 텁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고 술이 시거든 아래서 위로 쓸어 올려라. 네, 알았습니다요. 막둥이는 신이 나서 주막으로 달려갔다. 술을 한 살별 시켜서 맛을 보는데 맛이 아주 그만이었다. 그러자 막둥이는 이마살을 찌끄리면서 턱을 아래서 위로 쓸어 올렸다. 오, 이 집에 술이 시구나. 자칫하면 욕볼 뻔했어. 둘은 다시 길을 떠나 다른 주막집에 당도했다. 이번에도 막둥이가 먼저 술맛을 보는데 먼저 번 집보다 더 훌륭했다. 막둥이는 낯을 더 찡그리면서 턱을 아래서 위로 쓸어 올렸다. 역시 내가 저 녀석더러 먼저 맛보게 하기를 잘했어. 그렇게 여러 주막집을 거쳐서 오후에 한 허름한 주막집에 이르렀다. 이번에는 술맛이 정말로 시큼했다. 그러자 막둥이는 술을 한 모금 마시고는 낯을 활짝 펴고는 턱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렸다. 옳거니 드디어 맛있는 술을 찾았구나. 김지사는 얼른 달려와서 잔을 빼앗아 가지고 쭉 들이켰다. 아플싸. 아침에 먹은 것보다 더 시금털털한 목에 딱 걸려 넘어가지 않았다. 하지만 김지사는 체면을 차리느라 억지로 술을 들이켰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막둥이가 말했다. 마님, 이건 아까 지나온 집들에 비하면 꿀입니다요. 그러자 김지사가 속도 모르고는 말했다. 그래 이놈아, 여태 신술을 먹느라 고생 많았다. 그때였다. 웬 굴장사 하나가 주막에 지나면서 굴을 사라고 소리를 쳤다. 굴 사려 금방 따온 싱싱한 생굴이요. 김지사는 얼른 막둥이를 불렀다. 예, 저기 가서 굴 한 사발만 사오너라. 막둥이는 얼른 나가서 굴 한 사발을 샀다. 굴 사발을 가지고 들어오던 막둥이는 손가락으로 굴 그릇을 휘휘 저었다. 아니 이놈아, 너 지금 뭐하는 게냐? 아이고 마님, 굴 그릇 속에 코가 빠졌는데 어떤 게 굴이고 어떤 게 콧물인지 알 수가 없네요. 에이, 실치지 못한 놈 너나 먹어라. 아이고 아까운 거. 막둥이는 후루룩 쩝쩝 요란하게 소리를 내면서 굴을 먹어치웠다. 다시 길을 떠난 김지사와 막둥이는 날이 저물어 한 주막집에 묵었다. 인근에서 가장 큰 주막집이었다. 과거를 보러 간 양반 선비들이 방에 꽉꽉 들어차 있었다. 김지사는 아는 양반네를 만나서 술판을 벌렸다. 말이 오가던 중에 김지사가 막둥이한테 굴을 빼앗긴 얘기를 꺼냈다. 그러자 양반들이 다들 한마디씩 했다. 어허, 그런 지저분한 놈이 다 있나? 상놈들은 다 똑같다니까. 그들은 술상을 물리고 나오다가 마침 막둥이를 만났다. 그러자 다투어 손가락질을 해댔다. 저놈이 그 추잡스러운 녀석 아닌가? 새끼, 고얀 놈 같으니라고. 그 말을 듣자 막둥이는 부하가 나서 양반들을 골려먹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밤이 깊어 사람들이 다 잠든 무렵이었다. 막둥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양반들이 자는 방으로 다가갔다. 문을 훌쩍 열고 들어간 막둥이는 봉창문 종이를 쭉쭉 뜯기 시작했다. 그 서슬에 놀라 깬 양반들이 호통을 쳤다. 이놈, 이게 뭐하는 짓이냐? 양반님네들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우리 주인마님이 꿈을 꿨는데 이 봉창종이에 글을 써서 장원급제를 했다지 뭡니까? 그래서 저한테 종이를 뜯어오라고 하셨어요. 뭐? 장원급제라고?
양반들은 장원급제 소리에 눈이 번쩍 띄어 술도 덜 깬 채로 다투어 봉창문을 뜯기 시작했다. 내 거다 내 거다 한바탕 야단을 하고 주먹지침까지 달려와서 대판 싸움이 벌어졌다. 이때부터 자다가 봉창 뜯는다 라는 말이 생겼다고 한다. 이렇게 저렇게 여러 날이 거쳐서 김지사와 막둥이는 한양 땅에 이르렀다. 김지사가 다시 거만을 떨었다. 야 이놈아, 전에도 말했지? 서울은 멀쩡한 사람 눈 빼고 코백하는 곳이야.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해. 네, 알았습니다요. 장바닥에 이른 김지사는 잠시 다녀올 때가 있다며 막둥이 떨어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다. 막둥이가 혼자서 한참 기다리다 보니 부화가 났다. 이게 뭐람? 에라, 모르겠다. 막둥이는 말을 끌고 마산으로 가서 홀라당 팔아먹고 말았다. 그 돈으로 맛있는 음식을 잔뜩 사먹고는 먼저 있던 자리로 와서 두 손으로 눈과 코를 가리고 웅크리고 앉았다. 마침 김지사가 돌아와서 보니 말은 온데간데 없고 막둥이가 코 모양으로 하고 있었다. 엄마, 말은 어쩌고 이러고 있느냐? 그러자 막둥이는 아주 깜짝 놀라는 척하며 손을 떼고서 말했다. 네? 말이 없어졌어요? 이놈아,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러자 막둥이가 우뭉을 떨트며 능청스럽게 말했다. 아이고, 큰일 났네. 난 한양이 눈 빼먹고 고백하는 곳이라길래 가리고 있었더니 그새 어떤 놈이 말이 훔쳐갔네. 뭐라고? 이 고얀 놈. 김기사는 그만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 막둥이를 왜 데려왔는지 후회가 막심했다. 막둥이 때문에 당한 것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날 밤 김지사는 막둥이를 데리고 한 여관에 들어갔다. 강가 절벽 위에 평상을 깔아놓았는데 경치가 그러듯했다. 김지사는 평상에 술상을 차리고 거나하게 술을 마셨다. 웬일인지 막둥이한테도 술과 음식을 권했다. 술상을 물린 김지사는 날씨가 덥다며 방을 마다하고 평상에서 자겠다고 했다. 막둥아, 나는 여기서 잘 테니 너는 이쪽에 누워라. 김지사가 가리킨 곳은 강물이 있는 쪽이었다. 막둥이는 두말 없이 자리에 누웠다. 김지사는 자리에 누워 눈을 감더니 금방 코를 골기 시작했다. 그러기를 얼마나 했을까. 한번 몸을 뒤척이는 척하다가 막둥이가 누워있는 쪽으로 발을 획 걷어찼다. 천버덩. 물속에 무엇이 빠지는 소리에 김지사는 속으로 배시시 웃었다. 이놈아, 잘 가거라. 이때 갑자기 막둥이가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주임아님, 저기 복다리가 떠내려가요. 김지사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 보니 아불싸. 막둥이는 엉뚱한 곳에 앉아있고 돈보따리와 책보따리가 강물에 떠내려 흘러가고 있었다. 아이고 맙소사. 제끼에 넘어간 것이니 뭐라고 할 수도 없었다. 그저 속만 부글부글 끓어올릴 뿐이었다. 다음날 김지사는 막둥이를 불러서 말했다. 나는 과거를 보고 두어 달 쉬어갈 테니 너 먼저 본가로 내려가거라. 김지사는 막둥이 우통을 벗게 하고는 등에다 집으로 보내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내 이 막둥이라는 놈 때문에 고생을 막심했으니 도착하는 대로 용왕담 깊은 연못에 풍덩 빠뜨려버려라. 나는 두어 달 뒤에 내려가마. 상전과 헤어진 막둥이는 몇 날 며칠 장안을 싸돌아다니며 구경하다가 돈이 떨어지자 터덜터덜 시골집으로 향했다. 막둥이가 배를 고르며 한 마을을 지나가는데 웬 아낙네가 혼자서 디딜방아로 떡을 찢는 모습이 보였다. 혼자서 떡을 찢자니 무척 고생스러운 형편이었다. 한 번 발을 굴러 떡을 찢고는 이쪽으로 와서 방아공이를 쳐들고 떡을 뒤집어야 하니 번거롭고 힘든 일이었다. 아이까지 얻고 있으니 더욱 그러하였다. 아주머니 힘드시겠군요. 내가 아이를 안고서 떡을 뒤집어 드리지요. 막둥이가 나서서 떡을 뒤집어 주자 여자가 말했다. 이렇게 고마울 때가 어디 사시는 누신지요? 예, 나는 가거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막둥이는 여자의 발동작에 맞춰 떡보리를 뒤집기 시작했다. 얼마 안 가서 떡보리가 먹기 좋을 만큼 쫄깃쫄깃해졌다.
그때 갑자기 막둥이가 소리를 쳤다. 아주머니, 잠깐만요. 막둥이는 방학확해서 떡보리를 쏙 빼내더니 안고 있던 어린아이를 집어넣었다. 그리고는 그냥 떡보리를 들고서 내빼는 것이었다. 아는 누는 깜짝 놀랐지만 막둥이를 쫓아갈 수 없었다. 발을 떼면 방아공이가 내려가 아이가 다칠 판이었으니 말이다. 그냥 커다랗게 소리를 질릴 뿐이었다. 놈 가거라! 가거라! 네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멀리서 마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봤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였다. 한 사람은 가거라 하고 또 한 사람은 가고 있으니 그럴 수밖에. 마을을 벗어난 막둥이는 떡보리를 떼어 먹으면서 터덜터덜 길을 가기 시작했다. 이때 누군가 꿀을 사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여봐요, 꿀장수! 꿀 파세요! 막둥이는 가지고 있던 떡보리를 그릇 모양으로 동그랗게 만들고는 거기에 꿀을 부어라고 했다. 꿀장수는 얼른 꿀을 한 사발 부었다. 고맙습니다. 얼마지요? 단냥이라오. 뭐라고요? 아이고 비싸. 아저씨, 나 이 꿀 안 살래요. 막둥이는 꿀을 다시 꿀동이에 부었다. 꿀장수는 별일 다 보겠네 하고는 투덜거리며 사라졌다. 꿀을 부었다가 다시 쏟는 사이에 떡보리 반죽에 꿀이 솔솔 스며들었다. 막둥이가 배실배실 웃으며 꿀이 밴 떡보리를 주물러서 반죽하니 꿀떡이 되었다. 한 점 떼어 먹고 나니 꿀맛이었다. 이야,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르겠는걸? 그때 웬 스님이 힘없이 걸어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스님, 저 좀 보세요. 이것 좀 잡숴보세요. 그렇지 않아도 배가 고팠던 스님이 막둥이가 주는 떡을 무척이나 맛있게 먹었다. 거참 잘 먹었구먼. 그런데 어떻게 보답을 하지? 스님,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제 등에 편지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봐주세요. 막둥이가 우통을 벗어던지자 스님이 등에 있는 편지를 읽어주고 쯧쯧 혀를 탔다. 이거 살상하라는 사연이 아닌가. 스님, 제 손 하나만 들어주세요. 그 글 좀 바꾸어 주세요. 스님은 맛있는 꿀떡을 얻어먹은 김에 등에 글을 지우고 막둥이가 부르는 대로 받아 적었다. 내가 막둥이 덕에 벼슬을 얻고 좋은 일이 많이 생겼다. 막둥이는 하인으로 부르기 아까운 훌륭한 아이야. 종문서를 태워 없애고 막내딸 순이와 혼인시켜라. 이달 말일이 좋은 날이니 그달을 넘기지 마라. 나는 두어 달 후에 내려가마. 스님이 어찌나 명필인지 글씨체가 본래 것과 똑같았다. 스님과 헤어진 막둥이는 다시 길을 걸어서 김진사 본가에 도착했다. 막둥이가 혼자 들어서자 안방마님과 서방님이 놀라서 물었다. 아니, 진사님은 어디 가시고 너 혼자 왔느냐? 네, 주인마님은 더 계시다 오신답니다. 제 등짝에 편지를 써주셨어요. 안방마님과 서방님이 막둥이의 등짝에 쓰인 편지를 읽으니 사연이 참 묘상했다. 벼슬을 얻었다니 큰 경사이긴 한데 막둥이와 순이를 혼인시키란 것은 영 이상했다. 하지만 가장의 말을 어기다가는 크게 경을 칠 터이니 결국 김사의 집에서는 그달 말일에 막내딸 순이를 막둥이와 혼인시키고 말았다. 두어 달 지난 후에 집에 돌아온 김사는 깜짝 놀랐다. 죽어 사라져야 할 막둥이가 두 눈이 멀쩡히 뜨고 살아있는 것은 물론이고 곰쪽 같은 막내딸하고 살림을 차려서 살고 있으니 말이다. 김진사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당장 막둥이를 죽여 없애야겠다고 펄펄 뛰었다. 그 아내와 아들이 분해서 어쩔 줄 몰랐다. 가장이 벼슬을 얻었다고 좋아한 것도 알고 보니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내 이놈을 죽여도 고생을 단단히 시켜서 죽일 테다. 김진사는 치밀어 오르는 우라를 누르고 막둥이를 불러서 말했다. 여봐라, 대대로 우리 집안 사이는 저 뒷산 용암담에서 밤을 새워 치성을 드려야 한다. 그리 가자.
김지사는 막둥이를 데리고 뒷산 용왕못으로 올라갔다. 힘센 하인들이 커다란 망태와 밧줄을 들고 뒤를 따랐다. 김지사는 용왕못에 도착하자 연못으로 길게 뻗은 소나무 가지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가 치성을 올리는 장소다. 어서 망태 속에 들어가라. 밤새 치성을 올리면 내일 아침 내려주마. 막둥이가 망태에 들어가자 김지사는 하인을 시켜서 망태를 소나무 가지에 대롱대롱 매달았다. 그리고 막둥이를 혼자 남겨둔 채 집으로 돌아왔다. 막둥이를 그곳에서 밤새 덜덜 떨게 하고는 연못에 빠뜨려 죽일 작정이었다. 때는 쌀쌀한 바람이 부는 늦가을이었다. 연못 위에 매달려 있으니 몸이 오돌오돌 떨려오기 시작했다. 그때 웬 유기장수 하나가 짐을 짊어지고 눈을 비비며 용왕못 근처에 다가왔다. 아이고 눈이야. 아이고 눈이야. 막둥이가 가만 살펴보니 유기장수 눈이 퉁퉁 부어있는 곳이 눈병이 나도 아주 단단히 난 모양이었다. 여보세요. 유기장수. 막둥이가 소리치자 유기장수가 화들딱 놀랐다.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리지? 여기에요. 여기. 아니, 이렇게 추운 데서 뭘 하고 있는 거요? 보아하니 눈병이 심하시군요. 실은 나도 눈병을 고치려고 이렇게 치성을 드리고 있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눈 아픈 게 싹 가시지 뭐예요? 저를 한번 끌러나 보세요. 유기장수가 망태를 내려서 막둥이 눈을 보니 아주 멀쩡했다. 그래, 여기 들어가 있으면 눈병이 낫는단 말이오? 들어가서 치성을 드려야지요. 그래요? 그럼 나도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서 망태에는 엉뚱하게 유기장수가 갇히고 말았다. 막둥이는 유기짐을 짊어지고서 멀찌감치 내빼버렸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김지사는 하인을 데리고 올라와서 물어보고 말 것도 없이 망태를 매단 줄을 뚝 잘라버렸다. 망태는 연못 속으로 풍덩 빠졌다. 이보세요. 나는 애매한 유기장수요. 이놈, 내가 또 속을 줄 알고? 잘 가거라 이놈. 유기장수가 속절없이 세상을 떠나니 이때부터 엉뚱하게 화를 입은 사람을 애매한 유기장수라고 일컫게 되었다. 한편 막둥이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유기를 판 돈으로 윤기가 반지르르하게 흐르는 검은 비단으로 옷을 해입었다. 그리고 나서 겁도 없이 김지사 댁에 찾아 들어갔다. 이리 오너라. 사유행차다. 김지사 집에서 아주 야단이 났다. 분명히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살아왔으니 말이다. 아니 이게 어쩐 일이냐. 내가 돌아왔구나. 어느 놈이 줄을 잘랐는지 내가 꼭 죽은 줄 알았구나. 어찌된 일인지 사연 좀 말해봐라. 네, 그게 누군지 덕분에 영궁 구경 한번 잘했습니다. 연못 속으로 쑥 들어가니까 웬 커다란 물고기가 저를 등에 태우더니 영궁 속으로 데려가지 않겠습니까? 영궁이란 내가 어찌나 살기 좋은지 몰라요. 저 혼자만 살기 아까워서 창일어를 모시러 이렇게 왔답니다. 그게 정말이란 말이냐?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 연못 이름이 그냥 용왕담이 아니더라고요. 그러자 김지사는 영궁 구경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처럼 솟아올라왔다. 나도 한번 영궁에 가볼 수 있을까? 되고 말고요. 다 함께 가시자고요. 막둥이는 김지사 댁 식구들을 이끌고 용왕못으로 갔다. 그리고 소나무 아래 가리키면서 말했다. 바로 저기로 들어가면 된답니다. 그러자 미련한 김지사는 처자식들을 데리고 연못으로 첨버덩 뛰어들어 물속으로 꼬르르 빨려 들어갔다. 끝으로 순이가 뛰어들어 가려고 하자 막둥이가 옷소매를 꽉 붙잡았다. 거기는 뭐하러 들어가. 우리 그냥 여기서 살자고. 막둥이는 그렇게 처갓집 식구들을 용궁으로 보낸 채 아내를 데리고 돌아와 주인 행사를 하면서 잘 살았다고 한다.